재밌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경찰이 12.3 계엄 당시 벌어진 위헌적 활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첫 번째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인데요. 월요일 정치권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 민동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또 그 옷에 또 예. 예쁘장한 양부남 TV 홍보 이렇게 어울립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거를 표현을. 양부남 TV 제가 구독자를 늘리려고 차고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명찰 한번 차보고 네. 제가 68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우리 구기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당연히. 예. 68년도 1학년 때 명찰 한번 타보고 이게 요즘 우리 양부남 TV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명찰을 타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방송에 보시는 이렇게 방해는 안 되죠? 아니 그럼요. 우리 예, 경영TV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눌러주- 많이 구독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 네. 방금 구독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민동기 평론가님 아유, 정말로 감사합니다. 발빠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우리 사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좀 오래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한 번도 들었을 때 어색한 게 없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그 부남이라는 그렇죠. 이름이 예. 이게 어떤 한자인가 궁금해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보통 남자들을 이름을 쓰면 이제 권자를 쓴다든지, 뭐 영화 영자를 쓴다든지, 뭐 이런 이름을 써야되는데 저는 부자 부자예요. 가운데가. 그렇더라고요. 부자 부자 사내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명찰을 차고 다녔어. 한자로 한자로. 너무 창피해. 부자 부자 사내남이니까. 부잣집 사내가 되는 거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이게 네. 부남이면은 부잣집 아들일 수도 있고 현상적으로. 그렇죠. 현상적으로 아니면 당일론적으로 부자 아들이 되라는 표시가 있는데 저는 후자였어요. 아이고.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아버님이 너라도 부자로 살아라 해서 부자 부자를 쓰고 이제 그때 아들이니까 사내남을 쪄서 부남이 됐고 보통 저희 나이가 되면 집안에 학렬로 이름을 줍니다. 학렬로. 학렬로. 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의 학렬이 빛날 섭, 빛날 희자를 써요. 섭이나 희. 그래서 제 형은 끝자리 섭입니다. 내 동생 끝자리 희고 저만 중간에 썼는데 이름을 잘 짜야 돼. 내가 제일 부자야. 결과론적으로는 부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다행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사실은 주말에 우리 의원님이 쓰신 자서전을 통독을 했는데 야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고난의 역경이 어렸을 때 너무 많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 이제 자서전을 쓴 것도 보통 정치에 나오면은 출판 기념회 하잖아요. 네. 출판 기념회 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데 저는 글으려고 썼던 책이 아니고 제가 2008년, 2018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하는데 강원랜드 수사단이라고 그 사건이 있어요. 매우 네. 컸죠. 매우 컸죠. 제가 그 수사 단장을 했어요. 했는데 염동열 의원, 권성동 의원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직 검사장 2명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죠. 그러면서 총장하고 이제 한판 세게 붙고. 한판 세게 붙었지. 하면서 보고 나는 이제 인사에 물 먹고 의정부로 가서 이게 말이야 현직 검사장이 진실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게 정말로 정의에 맞는가? 과연 우리나라 법치주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검사를 그만하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는 이제 물 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의정부 검사장 있으면서 저녁에 매일마다 치는 거야 이게. 내가 저거지 내가 살아온 과정을 인생을 정리한 인생을 거군요. 정리했어요. 유언세는 아닌데 아무튼 정리를 했을 것 같더라고. 검사 생활을 그래서 2부로 나눠서 1부 검사 전의 이야기, 2부는 검사된 이야기에서 제가 쭉 책을 썼는데 제가 그때 강원도 수사단장 너무 힘들었어요. 권성동 구속 여부를 하면서 총장하고 싸우고 온갖 사람들이 온갖 사람 나를 시비를 하니까 시비를 하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대상포진이 걸려버리고 아이고. 불면증이 걸렸어요. 그 증상이 지금도 있거든요. 불면증이. 그때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삼았냐면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는 말로 내가 늘 나를 위안을 삼았어.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이 또한 다 지나가랍니다. 그 완전히 그런 그래요. 비결로, 완전히 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1부 검사된 이야기, 2부 검사된 후 이야기를 내가 쭉 썼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 썼어. 한 400 몇 페이지 됐을 겁니다. 맞아요. 예. 여기 원래 쓰신 거네. 원래 쓴 거 완전히. 그래서 내가 싹 쓴 다음에 의정 검사 때 우리 부장을 하나 불렀어. 내가 아주 애낀 부장을 불렀어. 읽어보고
독감 써봐. 줬대요. 그때 이 친구가 며칠에 독감을 써. 독감 한 장 써서 한 장. 한 장. 한 장에 2줄 있어. 많이 울었습니다. 감동적이더라고 제가 읽어도. 많이 웃었습니다. 딱 2줄. 글로 써왔어요. 부장검사가 내가 알기로 부장검사가 많이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요. 처음 시작은 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을 썼습니까요? 내가 검사를 그만둬야 했을 것 같다. 이 책을 출간하고 2018년 이야기입니다. 맞아 문재인 정부 때죠. 이제 내가 2018년도 12월이나 됐거든요. 내가 이 책을 발간을 함으로써 세상에 검찰이 얼마만큼 썩었는지 힘 있는 자를 봐주기 위해서 얼마나 장난을 치고 사는 조직인지 힘 약한 놈한테는 조장을 헝칼 쓰듯이 법관치를 외치면서도 힘 있는 놈한테는 봐주기 위해서 이런 못된 짓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세상에 알리야스 같다. 알리고 나는 그냥 그만두고 떠날란다. 그랬더니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또. 안 됩니다. 예. 이유는 그 책에 그대로 발간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기라상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 등장을 익명화를 이제 나중에 낸 책에는 익명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전부 실명을 걸어 써놓았으니까 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고소 고발 손해배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탈관될 전설이라는 옛날 제목이 있어요. 탈관될 전설. 탈관될 전설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을. 이 책을 내가 후손들한테 줘야 되겠다. 나중에. 그러고 이 책을 놔뒀어요. 놔뒀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정치에 그 책을 쓰더니 정치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로도 없었는데. 영도 없었지.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정치에 나와서 출판 기념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책을 쓸 시간도 없고 그 책을 내가 책 쓴 사람 줬더니 그 사람이 나의 도전인가? 아주 누티난 제목으로 소프트하고 그 챕터에 있는 내용이 진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들인데 그걸 다 빼냈어요. 내가 그 책 원전을 영화 시나리오 작가한테 줬어. 영화 2편을 만들자고 하더라고. 그 영화 2편 만들면 뭐 더 킹이시 검찰 그 영화 그건 비교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돼. 예. 이게 폭발되겠다. 근데 안 했죠. 아니 저도 보면서 제가 짐작이 가는 등장인물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되게 울적이면서 읽었는데 그 계엄과 관련된 일화도 하나가 있는 게 그 80년 그 5월에 그 그렇죠. 광주에 계시다가 예. 실제로 전방 입소를 하셨는데 그 기간에 우리 광주에서 그 나쁜 신군부 일당의 학살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전방 입성 아니었고 제가 80학번이거든요. 우리는 대학교 입학 한날 이제 교과 부르고 그때는 다 교과를 불러.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데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 시위운동 하는데 그때는 시위도 원칙이 있었어. 경찰하고 우리가 대치를 하면은 휴식하면 딱 휴식을 해. 서로 간에 양자가 쉬자고 빵도 나눠주고 딱 시작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위를 했는데 제가 3월에 입학을 해서 5월까지 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 80년대는 교련을 받을 때예요. 교련 받을 때 1학년 때는 향토사단에서 11일 훈련을 받고 2학년 때는 전방사단에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80년도 이제 1학년이니까 31사단에 가서 입영을 했어. 5월 15일에 들어갔어요. 5월 15일에 들어갔어요. 네. 5월 15일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훈련 받다가 나왔거든요. 그 예보가 단절되니까 5.17 계엄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5.18 그 학살이 있는지도 모르셨고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고 근데 5월 21일 날 밤에 5월 21일 날 6일 훈련 받았는데 낮에 총을 다 수거해버려요. 총을 수거하고 총을 수거하고 전부 그 이렇게 실내에 다 집합을 시켜놓고 한 4시간 쉬었어요. 뭐 좋다고 쉬었지 뭐 좋다. 명분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딱 오후 6시간 짐 싸워가지고 31사단에 그 그 어떤 강당이 있어요. 다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말로는 폭도가 일어나서 민간을 죽이고 군인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막 총소리가 나는 거야. 지금 들리는 총소리는 오늘쯤에 31사단을 습격한다. 지금 31사단 모든 기관병들은 폭도를 제압하게 나갔다. 야, 완전 다르죠. 그런 완벽한 허위 사실을. 완전 허위 사실. 근데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 그래 믿고 그러니 어쨌나 너희들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집에 가라. 예? 이겁니다. 그런데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불러야 된다 그러더라고. 네. 불렀지 뭐. 그렇죠. 모르니까 애국가. 국가의 누라는 애국가를 4절 부르고 우리가 300몇 명의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법대생 체육과 애들 나와가지고 전대 후문에 다 섰어요. 이제 집에 간다. 전남대 후문에. 아니 31사 후문에. 31사 후문에. 34 후문에서부터 전남대 후문에 꽤 걸어와야 됩니다. 꽤 걸어야 되는데 나왔어.
딱 나왔는데 군에서 들은 소리가 완전히 틀려요. 나왔는데 그 길가에 이제 시민한테 들어보니까 공수부대가 민간을 죽이고 전 시내 교통과 통신이 다 두절돼 버리고 응? 세상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막 총탄이 날아다니고 막 이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교련복을 입었잖아요. 베레모를 쓰고. 처음에 의심받는 거지 혹시나. 그렇죠. 우리가 한통속으로. 그때 교를 입으니까 교련복을 저녁에 베레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학생이 야 이걸 가다가 우리가 공수부대로 오인받겠다. 그렇겠죠. 예.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옷을 갈아입어서 길가에서 교련복을 벗어보고 예. 추리닝을 갈아입었어요. 추리닝을 갈아입어가지고 삼삼오로 짝을 재가지고 전대후문까지 걸어왔어요. 그 걸어오는 과정에서 군대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가 완전 허위다는 걸 알았지. 완전 허위고 이제 우리가 병영 집처훈련 들어가기 전에 주장했던 민주화운동 이것이 꺾였구나.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전대후문에 딱 왔지. 1980년 5월 21일 밤이야. 아마 제 기억이 5월 20일 석가탄신일이거든요. 네. 5월 20일이 달이 휘영청 떴더라고. 달이 상당히 떴는데 전대후문에 나는 계엄포고를 처음 봤어요. 포고령을. 계엄포로 딱 붙어 있더라고. 네. 헌법책에서만 봤던 계엄포고령이 딱으로 봤지. 이거 보고 그때부터 이제 무서운 거지. 무섭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다 이게 뭐 당연히 문이 닫혔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335 짝을 지어서 이제 각자 헤어지는데 나는 옛날에 전대 후문에서 좀 떨어지면은 옛날 호남전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취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친한 내 동생 둘을 데리고 가들은 자취집이 더 머니까 이제 내 자취방을 딱 그냥 가는데 도중에 골목을 지나는데 총을 쏘면 가스할 때를 놀이새를 딱 전진 울퉁하잖아요. 놀이새를 딱 전진 울퉁 나더라고. 어머 총으로 쏠란가 보다 우리를. 근데 복면을 했는데 시민군이야. 다행히도. 시민군 또 어디 딱 우리 검사 뭐냐. 그래서 우리 쭉 했지 자차.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과해서 내 자취방으로 왔지. 야, 근데 그로부터 이제 45년 후에 그런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다시는 없을 것 같았는데 지난해 12월 3일 정말로 말씀하셨던 포고령도 붙고 말도 안 되는 계엄군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에 당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1년 전이죠. 네. 그때 저는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 여러 이제 패널들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쪽도 뭔가 체크를 하고 있고 저도 체크를 하고 있고 이 상황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뭔 상황인 거냐라고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국회로 가야 되는 건가라고 해서 이제 서로 연락을 했고 그 연락을 한 사람 중에는 구경 기자 옆에 있었던 MC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실제로 옷까지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는 여차하면 국회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될 때까지 그때 패딩을 입은 상태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주시했군요. TV를 네. 보면서. 뭐 여차하지 않으면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또 집에서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통과됐다는 그 소리가 그렇게 해제 의견. 네. 의사봉을 두드리는데. 의사봉을 두드렸을 때 한숨을 그때 써야 좀 낫죠. 아니 그날 당일에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제 그 80년 5월의 광주를 생생하게 목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제 그로부터 45년여 뒤인 2024년 12월 3일에 그런 일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가짐이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의원 텔방이다. 좀 국회로 갑시다. 저는 하셨군요. 무조건 왔어요. 네. 저는 무조건 왔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헬기가 국회 상공에 상공에. 제가 11시 한 반이나 좀 지나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80년대에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또 다른 그런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그날 그게 두렵더라고요. 또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문을 못 들어가고 계속 빙빙 돌다가 월담을 했죠. 월담하셨어요, 의원님도? 네, 월담했어요. 그때 넘을 때 좀 이렇게 살뿐하게 넘으셨습니까? 아니면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까, 혹시? 제가 잘 넘어요, 담을. 잘 넘는데 이제 근데 월담도 쉽지 않았어요. 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담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넘으려고 했기 서로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몇 게이트들은 지금
정확 위치는 아는데 그 숫자는 모르겠어요. 거기 갔을 때 우리 보좌진들이 이제 저를 딱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의원님 넘어가야 된다고. 빨리 표결에 참여해야 되니까 넘어가야 네. 된다고. 의원님 자기들이 넘어가려다가 나한테 먼저 넘어가고. 자리를 양보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사뿐히 딱 뛰어서 내려서 내려앉았죠. 그래도 이제 그 본회의장에 착석을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표결한 다음에 의장이 이렇게 해제됐다고 선포할 때까지 그 조바심이 난다거나 약간 조바심이 두근두근거리는 있었죠.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내려가지고 우리 이제 보좌진이 나를 따라오길 기다렸다가 또 따라와서 같이 막 달렸지. 그래서 번쩍 노태원들 입고 하니까 이제 보좌진들하고 그 대치하고 있고 대치하고 있어서 군인하고 딱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야. 음. 우리 상황이. 근데 그 보좌진들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길을 트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몸이 적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잽싸게 미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노태원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너무 그냥 들어가려고 몸을 세게 내가 밀었더니 그랬구나. 근데 내가 한참 들어서 신발도 벗겨지고 저를 따라가고 그뭐 야. 보좌진 의원님 빨리 일어나라고 신발도 주워다 주고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안에 들어갔어. 네. 들어갔는데 그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이걸 표결을 해야 돼. 그렇죠. 성원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원식 의장님은 이제 기다리면서 딱 이러고 계신데 우리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몇 명이나 의장님- 모였는지 아니 왜 의장님이 그러게 생각보다 약간 만만디인가? 만만디였는데 이번에 제가 의장님 모시고 의원 얘기를 갔다 왔어요. 카타르로 베트남으로 가고 그래 물어봤어요. 의장님 왜 그때 즉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장님 말씀이 12월 3일 이렇게 책을 발간하십니다. 의장님이. 아 그래요? 예. 네, 의장님 우은식 의장님이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 읽으면 다 나왔어. 딱 그러시더라고. 책도 아직 안 읽었냐 이런 훈계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네. 곧 발간을 하신답니다. 근데 내용이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통상적으로 의안이면은 의안 상정 절차가 있어요. 즉시 막 이렇게 그렇죠.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양쪽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네.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근데 이것은 통상의 절차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비상의 절차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사례를 그때 찾느라고 늦으셨다. 그렇구나. 네. 그런 선례를 찾아가지고 선례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정확히 만약에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또 반격이 들어올지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하나 더 숙고한 거군요. 헌법 규정에 보면은 비상계엄을 발령한 통보를 받은 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통보가 안 왔잖아요. 안 왔죠. 이걸 해석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그랬구나. 가지가 나중에 문제 생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한 것은 책에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아직 책이 안 나오는 아직 안 상황이구나. 나왔습니다. 아이 궁금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뭔가 좀 오랜 줄 알고 묘한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안 나온 책에 대한 그런 12월 부연 설명을 3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계엄 1주년을 맞아가지고 특별 담화를 국민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선 민주주의 1년을 주제로 해가지고 외신 기자회견도 하기로 했다는데 외신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색다른 시도고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는 게 이게 사실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지 않습니까? 12월 3일이. 그러면 이 1년 동안 우리 국민들보다 나라 밖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아마 외신 기자들이 궁금한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럼요. 예, 뭐 특검이라든가 앞으로 내란 청산이라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궁금해하는 외신 기자들이 많을 텐데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한번 해왔었거든요. 그 자꾸 이제 대통령이 어떤 취임 1주년, 무슨 1주년, 100일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 자꾸 국내 기자들을 위주로 하고 외신 기자들은 약간 이렇게 썩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외신 기자들을 한 100명 데리고 그냥 외신 기자들만 상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국내 기자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외신 기자들 했으면은 지금은 이제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튜버들 데리고 한번 또 해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예전부터 주장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 1년을 맞이해서 외신 기자들 상대로 한 80명 정도 참석한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어떤 외신 질문이 기자들은 나올지. 어떤 질문이 나오고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어떻게 답변을 할까? 이게 좀 재밌는 어떤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또 재밌는 풍경 중에 하나가 제 기준에선 그런 건데
같은 날 오찬을 합니다. 예. 오부 요인하고 오찬을 합니다. 예. 오부 요인이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도 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 내란 1년에 예. 과연 그 이재명 대통령과 어쨌든 간에 오찬을 하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대화도 나눠야 될 텐데 그 풍경이 전 너무나 기대됩니다, 의원님. 저도 그 풍경이 매우 기대되고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밥을 먹으면은 숟갈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인가. 거기서 밥을 삼킨다는 것은 대단한 내공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밥 숟갈이 넘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참 조희대 대법원장에서는 어색한 자리일 것 같아. 네. 매우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불편할 거고 어떻게 보면 오보 요인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뺀 나머지 사람들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계엄이 보이는 태도가 좀 상반된 사람들이야. 네. 물과 기름이 모여서 밥을 먹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보 요인이 어떤 구성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이 되고요. 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예. 김민석 국무총리, 그 다음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네. 뭐 구도로 설명하기 그렇습니다만 정치권이 아니니까 예. 모두들 계엄에 대한 뜻이 어떤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을 직접 물어본 바는 없으나 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예.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예. 모르게 4대1 구도가 연출될 수도 예. 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개인적인 바람은 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면 좀 이 또 보수 언론들이 또 시비를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국무총리, 그렇죠. 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을 제가 빠뜨렸네. 그러니까 네. 5대1 구도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사부 요인들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빼고 한마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란 재판이라든가 요 예. 최근에 이 사법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김용현 변호인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법부를 능욕했던 이런 사례들을 언급을 하면서 뭐 가시적인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만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그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은 예. 연내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렇죠. 예. 법 왜곡죄 신설 같은 것들을 지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견인 거거든요.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 재판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대법관 늘린다, 뭐 사법 행정위원회 만든다, 여러 가지 헌법 뭐 재판소원 제도 만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사법 개혁에 대해서 한번 누군가가 화제를 맞아요. 던지고 네. 여기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은 저희도 저희들 대법원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좀 알고 듣고 싶어요. 좀.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인 거죠. 그렇죠. 예. 신분을 겸하고 있는 거고 김상환 소장 역시 대법관 출신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법조의 조예가 깊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뭐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기도 네. 하고 김민석 총리 역시 이런 행정 운영이라든가 사법 운영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뭔가 좀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대통령이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 법관 출신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현안들은 되게 많아요. 특히 사법부와 관련해서 또 민주당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계속 설치한다고 추진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법 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약간 어색한 웃음을 짓거나 다른 걸 화제를 소리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국민들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모습들을 뭔가 좀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화제를 좀 전환해가지고 예.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예.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거든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위 이 국감장에서도 질의했지만은 명태균 씨하고 이제 오세훈 씨하고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지 않습니까? 엇갈린 상황이죠. 엇갈려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진술이 직접적으로 진술이 엇갈린다 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황 증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근데 이 사건에서 여론조사를 부탁했는가? 오세훈 시장이 그렇죠. 명태균 부탁했는가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테스트용으로 받아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돈은 누가 됐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대납의 문제. 대남의 이제 문제인데
대납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김현정 씨가 나를 전혀 모르는데 누군가 말하지 않은데 내가 돈을 갖다 주고 있겠는가 이야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또 결정적인 것은 김현정 씨가 김한정, 네, 김한정 씨가 김씨가 김한정 의원입니다 지금. 김한정 씨가 김 씨로 하겠습니다. 김 씨가 명 씨한테 돈을 주겠다고 예. 전화한 그 즈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김 씨가 그 만났던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뭐 식사를 했던가 네. 그 오세훈 시장 그 집 부근에서 네.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정황 증거가 마저 떨어지고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힘 정치적 구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큰 영향이 될 수 큰 있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것은 네. 단순한 개인 오세훈 하나의 기소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체적인 축을 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아주 다이너마이트급 기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게 아니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그렇죠. 정무부 네. 시장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후원회장을 지냈다고 하는 사업가 김한전 씨까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이게 재판 가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금 양분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태균이 진행한 여론조사 그 결과가 오세훈 시장 핸드폰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해명이 잘 안 본다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너무 궁색하고요.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황 증거가 있기 정황 때문에 증거에 대한 일단 오세훈 시장 측의 해명 자체가 좀 너무 궁색하고 두 번째는 김한정 씨가 그 여론조사 비용 빌리러 간다고 얘기한 그날 이게 2021년 1월 22일입니다. 1월 22일. 예. 근데 그 김한정 씨가 그날 저녁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 자택하고 캠프가 있는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요. 결제래요. 식당에서. 그 결제 카페 음식점에서 결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오세훈 시장 캠프 관계자 한 20-30명한테 밥을 샀다는 거예요. 김한정 씨가 밥을 왜 삽니까? 그러니까 그날 빌리러 간 날 하필 그 캠프 관계자들한테 밥을 샀다.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황 증거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저는 재판에 가면은 또 이런 것들이 하나 다도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명태균 공천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이 얘기를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시장의 관계 요 속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명태균 공천 파문이 내란이 발생한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축 중에 하나죠. 저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중에 오세훈 시장 관련된 부분도 좀 넓게 보면은요. 이것도 내란과 관련된 그런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은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의 부탁에 따라서 2021년 1월 22일부터 그해 2월 28일까지 총 10회, 10회에 걸쳐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던 캠프에 강철원 씨가 명태균 씨와 연락을 하면서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조사 진행을 상의했다. 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는데 그리고 언론 보도에는 13회 정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게 아니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 정황상 아까 말한 건 증거들로 현출된 것으로 입증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의 의뢰로 진행된 게 10회라고 판단했다. 그중에서 공표 조사는 3회, 미공표 조사는 7회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증거 관계에 대한 뭔가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겠죠. 예, 예.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방금 말한 대로 외형 미니멈 최소한도 여론조사를 본인이 받아본 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지금. 휴대폰으로 그렇죠. 들어왔고 또 네. 본인도 뭐 테스트용 몇 번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강 씨가 네. 이런 실행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은 거 나왔는데 가장 정점 있는 돈을 김 씨가 준 거 맞는데 김 씨가 오 씨 부탁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의 문제인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김 씨가 오 씨의 부탁을 받았다는 말을 안 했다 해서 이 부분을 기소 안 하냐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증거 정황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21년 2월 1일부터 그해 3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전냈다는 돈이 김한정 씨가 그 명태균 씨에게 3,300만 원 특정을 하였다. 이게 그렇죠. 바로 특검의 기소 맞습니다.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팀이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 이준석, 한동훈, 연대설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은 글쎄요 앞으로 서울시장을 하려는 여기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죠. 치명적이죠. 예. 치명적이고 이제 돈 문제 재판이 되면 돈 문제를 엄청 이제 그렇죠. 다투게 될 건데 음. 아니 김 씨가 어떻게 돈을 줘야 된다는 이유를 돈을 줄 상황인지를 알고 왜 돈을 주겠습니까?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무죄 나기는 어려 유죄 날 겁니다. 아, 유죄 가능성이 높다. 유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유죄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이미 오세훈 시장은 총을 맞은 거예요 이제. 총을 맞아서 제가 볼 때 아주 치명적일 겁니다. 그리고 국힘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지금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한테 공천을 주기가 상당히 걸끄러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네. 그 많은 분들이 갑자기 좀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러면 중간에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달한 명태균 씨는 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도 검사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예. 어떤 구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 명태균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죄가 안 되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역을 용역을 수행한 것밖에 안 되니까. 네. 명태균이 죄가 되려면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거나 예? 여론조사 그 자체가 잘못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이 특검은 바뀌지 않아 손은 안 되는가 보죠. 네. 그렇지 않다면은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돈 받은 거 갖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수행한 사람이 불구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럼 결국은 이제 그 김한정 씨가 오세훈과 강철원 씨를 공범관계로 봤을 때는 예. 그 사람한테 금전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김한정을 삼자하는 기소를 하는 거지만 그렇죠. 명태균 씨는 그 사이에서 그냥 단순 예. 조사 그렇죠. 역할만 했다고 예, 한다면은 처벌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낮아진다 거죠. 이거죠. 네. 예.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수사 내용을 네. 모르겠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여론조사 해주고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영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을 하는 네. 것 같고 다만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돈을 준 것이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이 정치자금 위반으로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아무튼 간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만약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왜 뭐 출국 금지 같은 거 왜 안 하냐? 예를 들면 다른 피의자처럼 구속영장 청구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 사안은 오세훈이를 출국 금지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은 매우 적었겠죠. 그렇죠. 서울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정 운영하고 있기 그러고 네.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사안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돈의 금액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수사팀이 판단했다는 거죠. 정치자금법의 기준상으로. 그렇죠. 네. 3,300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예전에 그 검찰 출입할 때 보면은 정치자금법에는 구속영장 기준이 좀 액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높았어요. 예, 네, 이보다는 네,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높습니다. 기억에. 예, 뇌물관이 좀 틀려서.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 서울시장 선거 구도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후보를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 경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논의 중인데 그런데도 영향을 좀 주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워낙 지금 일단 저는 이거는 항상 변수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도 이게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네 민주당도 이제 서울시장 경선 구도에 이제 불이 좀 붙을 오히려 가능성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평론가님 높은 보시기에는 거죠. 네. 그런 구도일 것 같고. 그렇죠. 네.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뭐 어떤 이렇게 거명되신 분들의 지지율이 오세훈하고 턱없이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턱없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좀 방사방사제 힘이 생겨가지고 누구를 미는데 턱없이 차이가 났는데 이번 일로 해서 오세훈의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면 민주당에서도 뭔가 힘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건희 특검에서 오세훈 시장을 기소한 것이고 그 조은석 특검이라든가 뭐 이명현 특검, 최혜병 특검, 내란 특검인데 수사 모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최혜병 특검 이미 끝났죠. 그런 네. 상황인 건데 지금 다시 이제 불을 붙는 게 김건희와 관련된 여죄가 너무 많고 그렇죠. 최근에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경계선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일들,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만 특검에서 되겠느냐, 뭔가 종합적으로 모아서 한 번 더 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지금 최혜병 특검은 끝났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남아 있는데 사실 최혜병 특검도 윤석열이가 경로했다. 그래서 차차차차 일이 사달이 났다까지 입증했는데 그 네. 윤석열이가 왜 경로했는가? 누구 부탁을 받았는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규명이 지금 안 돼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김건희 부탁을 받은 것인지 뭐 누구 부탁 이거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나서 약간 미안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어찌됐든 그러나 최혜병 특검은 당초 타겟팅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데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네. 도원 일모야. 도원 일모. 저 갈 길을 못해 날이 저물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점에 있는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냐. 맞아요. 못 밝혔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관여 부분, 대통령실은 어떻게 관여됐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관여를 파악 못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은 그냥 너무나 이 전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네. 볼 때 이 부분을 여기서 수습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거 죽도 밥도 안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수습이 되면은 특검법에서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넘어가죠. 국가수사본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이 있냐, 의지가 있냐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능력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관문은 검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영장을 어차피. 하면. 예. 그러면 검찰이 지금 이 수사에 우호적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수사 기관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네네. 요걸 개정만 하면 돼요. 아 기간 개정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관 개정하면 네. 되죠. 그 기관을 개정해서 다시 법을 통과시키고 그 개정을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수사기관을 잡는 것. 아. 이게 낫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을 그런 취지로 썼더라고요. 민주당 5년 내내 특검할 거냐? 저는 5년 내내 특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란이잖아요. 내란인데 기본적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분명히 저는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태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뭘 했는지 파악도 못했고 그리고 한때 엄청나게 그 논란을 빚었던 HID 네네. 블랙 요원들 이 블랙 요원들한테 그럼 지시를 누가 내렸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보사 몽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좀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규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아직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저는 특검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검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 사건을 못해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말에 의거하면 그 양태라는 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특검법들을 다 기간을 연장해서 그대로 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말만 들어서 종합특검이라고 하니까 뭔가 해처모해를 다시 하는 법안을 또 만들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그 상은 아직 정확히 기려진 게 없는 거죠. 아직 없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다 해처모해서 다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입법 절차에 있어서도 두 특검에 대해서 최혜병 특검 어느 정도 그렇죠. 두 네. 특검에 대해서 그 기간의 문제를 개정하는 게 편하고 또한 사실상 특검을 구성하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또 해체해 버리면은 맞습니다. 해체해 버리면은 다시 특검을 인선을 해야 됩니다. 그 상당히 기간이 걸려요. 특검과 특검부를 인선을 하고 또 파견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몇십일 걸리기 때문에 수요가 맥이 끊어져 버리죠. 무슨 말씀인지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의원님은 검찰에 근무하면서도 이제 곡절이 좀 많으셨는데 곡절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주말에 봤다는 그 자서전 책도 보면은 정말 일일이 제가 열거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인사 불이익도 사실 많이 당하시고 그렇죠. 뭐 1등면 뭐 합니까? 갑자기 오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특정 그렇죠. 근무처에다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검찰이라는 데서 검사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길래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바가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심하게 경쟁을 하는 겁니까? 검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검사장이 검사가 되기도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검사가 인기가 없으니까 앞으로 쉬워질 거예요. 근데 제가 검사가 됐다고 한 기수의 검사가 한 300명이 사법시험을 합격하죠. 네, 그렇죠. 그때 제 예전 때만- 기준으로. 예전에 그러면 절반이 판검사가 됩니다. 아, 150명. 150 판검사가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검사가 처음 임관할 때는 7, 80명인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까지 해서 한 100여 명 가까이 돼요. 그 중에서 검사장은 10명이 됩니다. 10명, 100명 중에 10명. 100명이 10명인데 10대 1이 얼마 안 될 것 같아도 치열하죠. 예. 치열하죠. 치열해가지고 검사장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검사장에서는 밟아야 할 보직군이 있어요. 밟아야 할 보직이. 검사장이 되기 위해서 가는 코스 쉽게 코스가 얘기하면 있어요. 그 코스를 쫙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도 근무하고 법무부도 근무하고 네. 대검도 근무하고 이런 과정 부장도 하고 차장도 하고 지청장도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고 너무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검사장이 되는 과정에서 조직에서 순응한 게 아니고 조직에 역행한다는 이미지가 찍히면은 검사장이 되기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저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검사 생활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어떤 그 위에서 뭔가를 압력을 행사하도 저는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자리 내정됐다고도 오지 말라고 전화도 받고 인사에 물도 먹고 수없는 제가 인사에 쌓인 거 컷사인을 그리고 다녔죠.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의원님의 고향이 호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뭐 혜택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과정도 저도 조금 알지만 보면 대체로 광주에서 뭐 예를 들면 광주 일고 나온 사람, 전주에서 전주고 나온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정말로 삐까뻔쩍한 대학 나와서 검사 돼야지 그런 분들이 대체로 검사장 수혈되는 구조가 우리 돼 있잖아요. 국장님 너무 잘하시네요. 이게 DJ나 노무현 뭐 이런 경우 호남 정권을 잡았을 때 호남 출신 전부 덕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덕을 보냐? 호남의 명문고를 나와야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앤드 서울의 명문 대학을 나와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 다 챙겨주기도 자리가 부족해. 예? 그 예를 들어서 가뭄에 물을 대 논에 물을 대면은 저 위에 있는 놈부터 물에 대죠. 밑에 오면 내로 물이 없어. 그러니까 호남 정권에 들어서도 호남에 전주고 일고 광고 뭐 먹고 이런 명문에 다 서울대 채우고 다 채우고 나면 그 사람도 다 못 써줘. 나같이 담양 공고에 전대 법대에 나온 놈은 차례가 안 돼. 게다가 이제 빈농에도 흑수저 출신이라서 차례가 안 돼요. 네. 이건 차례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 다만 우리는 언제 사용이 되냐. 네. 정권이 바뀌었어. 호남에서 잘 나간 놈들 한 번씩 모가지를 칠 때 우리가 순장조가 되어주지. 예. 왜? 그럴 땐 또 이름이 튀어. 그때는 호남이야. 네. 우리는 그때는 왜? 호남이야 보니까. 오늘 네. 빼도 박도 못해. 말도 호남 말을 쓰지. 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도 호남이지. 집도 호남이지. 근데 호남 정권에 잘 나갔던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세탁이 쉽게 돼. 왜? 대학을 자 서울에서 나왔거든. 아,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그렇지. 나오니까. 그 인맥을 통해서 세탁이 된다고. 네. 우리는 그냥 정권 바뀌면 순장조로 가서 빰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을 쳐야지 왜? 그 사람들은 학교를 통해서 세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네. 실제로 제가 보니까 많이 받으신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사실은 기수 중에서 제일 뛰어나면은 원래 임관 7년 차에 법무부를 가는데 맨 처음에 법무부를 오라고 전화를 받으셨다가 그 다음에 밤엔가요? 그 그렇죠. 대검에서 전화 와서 맞아요. 받았더니 다른 데 가라고 부산 가라고 지금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과천에 법무부 근무하는 줄 희망에 들떠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런 내가 일들을 당한다는 게 검사 7년 차에 최초로 이제 법무부를 가죠, 한 명이. 그래서 제가 모셨던 이제 부장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아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 이제 법무부 간다고 내가 너무 즐거웠어. 그때가 98년? 1908년? 뭐 아무튼 그쯤 되는 것 같아요. 1908년에 예. 구정무렵에 전화 받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구정에 전화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거 보안이 입다 딱 다물고 혼자만 즐거워 있는데 구정 끝난 날 전화가 왔어. 누가 대검에 뭐 분이라고 하는데 나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너는 뭐다. 그래서 야, 제가 얼마나 황망합니까 그게 사실은. 내가 물어봤죠. 전화 끊고 나와서. 근데 그분이 전화 왔어. 그분이
다시 원초적으로 과천 간다고 알려줬던 그분이 아니 그분이 알려줬는데 나는 예. 즐거워하고 있는데 대검에서 대검. 왔고 대검에서 예. 전화가 와가지고 너 못 간다고 이야기를 음. 하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 국장이 전화가 아, 왔어요. 검찰 국장이 또 전화 와서 예. 내가 물어봤어요. 똑같이 너 못 간다 해서 왜 못 갑니까? 물어봤죠. 그때는 정신을 좀 차리고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초임이 서울지검이지 않냐? 그래서 아니 글쎄 내가 성적이 좋아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왜 못 간다는 말이 됩니까?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검사 7년 근무하고 8년째 되는 사람들 법무부 데려다 일을 못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맨날 7년차 데려다 쓰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쓰다가. 얘기지. 뭐 그래서 우리 보니까, 네. 동기가 22기에 7년째 아무도 못 갑니다. 결론적으로는 7년 네. 6개월 만에 누가 갑니다. 그랬구나.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조직에서 많이 찍혀가지고 이제 이슬을 맞고 다닌 거지 이제. 아니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참 전 얘기처럼 들리고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좀 민주적인 인사 구조,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이 수혈되지 않는 정말 실력대로 양성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요 그 백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백 없으면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어떤 시절이든지 이런 이너서클들이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 더 심했던 거고. 도가 너무 심했던 것이고 신윤만이 윤석열과 같이 근무했고 직간접으로 인연이 맺은 사람만이 주요 보직 갖다 써버린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검찰도 망하게 된 것이고 맞아요. 이 정권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뭔가 비판하는 사람 목소리 저 같은 사람도 갖다 써야 돼요. 그걸 섞어서 써야 되는데 섞어서 써야지만이 뭔가 지시를 해서 아니라고 노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럴 놈들만 잔뜩 불러놓으면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정권이 와도 검찰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 문제죠. 상식의 문제고. 그러나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도가 심했던 게 인적 구성 자체가 너무나 친윤의 SM에만 데려다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를 하지 않았고 저는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근무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제가 박성재 장관하고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할 때도 박성재 장관하고 이게 질문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검찰할 때 우리가 그리 아 그때는 안 그러지 않았냐? 안 하지 않냐라고 내가 그렇게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생태를 보다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부인한테 이렇게 아니 연락 보십시오. 주고받고 이런 게 수사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화를 받고 직접 소환하려고 계획을 했던 수사팀을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이동 해버리고 그리고 총장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지휘권을 복원해서 지휘권을 복원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황제 조사를 하고 무혐의를 맞아요. 하는데 그 과정에 총장이 박성재 장관이 나와서 장관이 지금 관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박성재 장관이 옛날에 검찰 할 때처럼 그런 폐기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어요. 잘랐어야지. 예. 이거 김건희 씨한테도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거 관여하면 안 된다. 윤석열한테도 대통령 똑바로 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검찰 때 이렇게 배웠냐. 너 죽는다. 우리 모두 죽는다 하면서 나는 거절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재 장관이 이러한 김건희 사건 무마에 대해서 이렇게 옹야옹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검찰 늘 주장했던 법관직처럼 관여하지 말아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잘라버렸다면은 장관도 구속될 일이 살 것이 김건희도 살고 윤석열 다 살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검찰 내에 검찰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와본 거 아닙니까? 너무나 창피해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 나오신다니까 궁금한 점을 적어주신 게 어떤 거냐면은 자꾸 이제 내부망에 글 올리는 사람들 최근에 올리는 분들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법무연수원 근무자가 많은데 법무연수원이 원래 그렇게 한가한데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번 다녀오신 적 있더라고 법무연수원에. 그렇죠? 네. 좀 어떤 일을 하는 공간인 겁니까? 이렇게 내부망에 글을 자주 쓸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는 거예요? 법무연수원에 저는 이제 제가 중앙지검 특수부장 하다가 알죠, 예. 중앙지검 특수부장 하다 법무연수원 교수를 간 사람도 그대로 누가 갔는데 1호로 갔어요. 1호. 1호로.
그 사연이 있어요. 네. 예, 저도 사실 그 사연이 사연 있어요. 압니다. 그 사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압니다. 나는 예.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려다 맞아요. 나는 예.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솔직히 말해서 당해가지고 민원 맞아서 이제 그거잖아요. 간 거예요. 예. 갔는데 음. 내가 거기를 그 미움 타고 거기 갔는데 교수는 바빠요. 교수는 바쁘고 교수는 바빠. 강의하러 다녀야 되니까. 네. 근데 연구위원이 있어. 자리가 교수가 가르친 자리가 아니고 연구원 자리요. 예. 연구하니까 글도 계속 쓰는 거지. 할 일이 없. 연구하니까. 아, 연구하니까 연구위원 자리가 있어요. 연구. 사실은 법무연수원이 검사 수사관을 가르치는 데고 특히나 초임 검사들한테 꿈과 희망을 그 교수, 심어줘야 되기 우리가- 때문에 우리가 그건 하는 교수들이 하는 거고 교수들은 바빠요. 신임 검사 교육도 하고 수사관 교육도 하는데 연구위원이 있어. 야, 그 보직이 문제인 거구나. 연구위원이 연구원. 문제인 거구나. 예. 교수는 엄청 바빠요. 네. 근데 연구위원은 그 이제 검사장 지내다가 뭔가 이게 자천성을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 좀 기수가 높은 사람들, 우리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네. 부장급보다는 기수가 높은 사람들이 연구위원인데 그 사람들은 아마 내가 알기에 그 있는 기간도 한 1년이나 2년 있어 연구 논문 한 편만 쓰면 될 겁니다. 아니 그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기 정견 발표하고 마치 이제 꿀보직처럼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령 고쳐가지고 그러니까요. 2년 이상 근무 못 하고 그러면 다른 보직으로 평검사로 나가라 이런 식으로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그거 네. 필요해요. 그거 필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서 옛날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가면 내가 사직을 했어요. 뭐 쪽팔려.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계속 이제 눌러 앉은 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글을 쓰는 것도 검사들이 그래요. 중요한 이게 떨어지면 안 돼. 명패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갑자기 예. 이게 글을 쓴 것도 검사들이 보십시오. 진보 정권에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글을 써요. 네.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 득달같이 달라드는데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에서는 다 함구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지. 진보 정권에서는 그만큼 검찰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한다는 것이죠.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니까 그런다는 것이고 보수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끽소리를 했습니까? 아, 전혀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김건희 부탁받아서 박성재 장관이 수사팀에 인사를 했다. 이렇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나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성명서 내야지. 그럼요. 비판하고 조용히 있어요. 말 안 야, 합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고 아무튼간 이런 부분들을 약간 미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분들의 고견을 좀 얻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궁금증을 오늘 다 해소해야 되기 때문인 그렇죠. 건데 야 제가 또 보다가 그 여러 가지 이력을 보다가 놀란 게 그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사건 이것도 그것도. 보니까 그 의원님이 광주지검장 부임해가지고 사실은 당시만 해도 사건이 고소 이후 3개월 지난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죠. 처리가 미적되고 있을 때 속도를 붙여가지고 2018년 5월에 기소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된 그 겁니까? 사건이 참으로 사연이 많은 사건입니다. 내용은 80년 5월 달에 광주 불로동 일대에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쟁점이에요. 근데 5.18 사건으로 수사를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한 번 수사를 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끝난 기억납니다. 공소권 사건이 예. 있고 그다음에 97년도인가 이제 그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사를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두환 다 구속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법에서도 기총 사격이 있으냐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뤄지지 않았어요. 불분명했구나. 그게. 불분명했어요. 불분명했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총 사격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될 뻔했는데 전두환 씨가 자기 해골에게다 씁니다. 그러니까요. 기총 사격이 없었는데 그 조비오 신부가 신부님. 청문회에 나와서 기총 사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사람은 성직자라고도 할 수 있는 파렴치한이라고 거짓말쟁이로까지 거짓말 좀 했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 조카 되는 분이 또 신부예요. 그러시구나. 그분이 고발을 했어. 자기 숙부를 명예훼손 사자 그렇죠. 출판문의 사자 명예훼손 고발을 강주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지검 검사장을 2017년 17년에 부임하셨고. 17년에 부임하면은 주요 사건 보고를 받아요. 주요 사건 보고 중에 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고소인 조사만 해놨어요. 몇 개월이 있는데 그 네. 의견이 뭐냐? 우리 팀 의견이 연희동으로 보내자는 겁니다. 서부지검. 그 전두환 살고 있는 대로 관할로 보내자. 서부지검 보내자. 그렇죠. 서울서부지검으로. 그게 예. 맞지 원래
통상적으로 하면은 피의자니까 피해자니까 관할이니까. 피해자가 네. 주거지로 보내는 거죠. 네. 그럼 사건이 안 되죠. 그렇죠. 핑퐁 그렇겠지. 치고서 제가 예. 반대해서 안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할 이유 첫째, 사자 명의에서 책이 출판된 책이 광주에서 팔렸냐 안 팔렸냐? 광주에서 팔린 겁니다. 우리 행위지다. 이거 관할이 있다. 관할이 있고 네. 모든 증거가 광주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중심이 직접 수사 키를 잡고 했어요. 부장과 검사를 데리고 야 검사장이 검사장이 제가 보고서도 쓰고 제가 수사 지금 내가 어디 가봐 갖고 아무튼 수사를 엄청나게 광범위했습니다. 우리가 네. 광범위 그때 기총사격에 500 헬기가 뛰었던 헬기 조종사 명단도 확보해서 아 직접 수사를 다 한 거군요. 다 했죠. 현주 관계를. 여기 다 했죠. 그 당시 헬기에 동원된 사람들 불러다가 실제로 사격을 했냐 안 했냐도 확인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헬기 기총사에 봤던 목적자 40몇 명을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40명 했고 그 당시 5.18 때 동원됐던 군사 작전 일지를 다 들춰보고. 이렇게 국가 기밀 보호하는 데 가서 서류 갖다 전부 다 했어요. 다 해서 결론을 냈어요. 제가 기총사 잇따로. 그게 2017년 12월 달부터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대검에 문서를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했어. 어. 보고를 했는데 대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내느냐. 죄가 안 된다. 아니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라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그쵸. 정부 검찰에서 광주지검에서 전두환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겠다 의견을 전달했는데 예. 대검찰 쪽에서 반대는 대검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검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대검에서 반대 이겁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 기총사에 있어야 되면 그거 떠나서 사실 문제가 아니고 아이고,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 사실 적시가 안 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면 어떻게 뭐가 사실 아니, 적시? 그렇죠. 사실 네. 적시를 했잖냐. 파렴치한이고 그렇죠. 예. 이거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냐. 없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기소 의견으로 다시 올려라 하고 네. 이거 무죄 나면 내가 책임져 사표 쓰고 나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월 달인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보고서를 직접 들고 와서 당시 총장을 만났어요. 아 직접 만나시고. 총장한테 이거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광주지검에서 무혐의하면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거 내가 무죄되면 내가 사표 쓰고 나갈게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론을 그러면 기소를 하는 걸로 네. 이제 정리가 됐어요. 뭐 보완 수사를 몇 개 해야 되는데 크게 보완 수사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완 수사를 몇 개 하고 기소 한결 결론이 이제 거의 나흘 무렵에 제가 강원에서 수사단장 왔어요. 이 사건을 거의 메이드를 해놓고 네. 메이드 해놓고 기소를 법원에 접수하고 기소하기 전에 강원도 수사단장 왔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뒤로 없는 사이에. 없는 사이에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대검에서 기소 시점을 미루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미루는 이유가 뭐냐. 아마 그때가 이명박 이거 수사를 받고 있었나 수사를 보구나. 또 해요. 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뭐 2명이나 전직 이렇게 하는 대통령을 논리구나 또. 전직 대통령 2명 하면은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면서 그런 논리는 늘 검찰은 왜 주장하는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전직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논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떠난 뒤로 예. 제가 광운대 수사단장을 온 뒤로 제가 총장하고 권성동 이제 싸움이 붙은 시절에 딱 그 시기야. 나는 이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대검에서는 광주에서 또 전쟁이 하나 벌어진 거구나. 광주에서는 또 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기소를 뒤로 미뤄라. 자꾸 일어나니까 그걸 담당했던 주임 검사가 열받은 거야. 열받으니까 총장한테 기소를 미룬 이유가 뭐냐? 따져 물었군요. 네. 따져 물으면서 이게 내가 언론에 문제 제기하겠다 하면서 이 친구가 하루인가 아무튼 연가를 내버립니다. 네. 기소를 못하게 하루가 연가를 내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저한테 보고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러서면 안 된다. 이거 나도 지금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요 서로가. 총장하고 네. 나는 강원도 수사하다 전투가 벌어진 것이고 요 광주지검은 이 기소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문에. 뭐 박근혜가 이명박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해서 이것을 물러서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강력히 밀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을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 유죄 나왔잖아요. 유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라는 유죄가 거예요.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역사적으로 5.18 때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음. 이게 판결문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역사적인 거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이 사건의 또 재판장이 또 장동혁. 맞아요. 또 아유. 그런 또 사연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이 나와서 근데 장동혁이가 재판하면서 전두환이를 불출석을 시키죠. 그런 관할권 논란 비슷한 얘기인 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유죄 판결하고 전두환이가 오지요 한번. 그렇죠. 네. 오고 이게 이제 전두환의 죽음으로써 이제 끝나버렸고 그래서 확정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정말 이게 뭐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쭉 왔는데 마지막 그 주제는 현안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심사가 내일로 당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민동기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고요. 특히 어제 주말에요. 지난주 주말에 김상욱 의원이 MBC 라디오랑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게 의외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돼서 저도 잘 몰랐어요. 아까 말씀하기 전까지는. 네. 김상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국힘에서 비상의총을 개최를 합니다. 그때 김상욱 의원이 갔죠. 12월 4일이니까 이제 새벽 지나고 오늘 아침쯤 됐겠죠. 근데 그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어떤 의원인지는 어떤 의원이 홍장원 이름이 나옵니다. 예, 국정원 1차장 당시 12월 4일 새벽입니다. 12월 이게. 4일이에요. 네. 4일. 홍장원 이름이 나오면서 그 배신자 때문에 계엄이 실패했다. 이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요. 이게 국민들 앞에 그 이름이 알려진 게 제가 알기로 5일 이후입니다. 왜냐면 5일 이후. 예. 왜냐면 그 메모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제 김병기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홍장원이 누군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12월 4일 그 이른 아침에 국힘에서 비상의총을 하는데 거기서 홍장원 때문 그 배신자 때문에 계엄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힘의 일부 의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힘 지도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힘 의원 뭐 상당수일 수도 있고요. 네. 내란의 상당 부분 연루가 됐을 가능성 요거 배제하지 말아야 아니 돼요. 정말 12월 4일 새벽에 홍장원이 배신했다는 취지의 언급이 특정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는 거는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이거는 수사해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더 그러실 것 같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정원이라는 이름이 저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 모두 국민이 알게 되는데 그 12월 4일 새벽에 홍정원 때문에 잘못했다는 얘기했다는 것은 계엄을 일어난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국힘 의원들이. 그 정도라면 그 그죠? 정도라면은 이 계엄에 대해서 서로 사전 인지를 공유했다. 맞습니다. 상황을 네.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추경호 전 의원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왜 그러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그다음에 한덕수 윤석열 전화를 했고 무슨 말을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를 안 했다 할지라도 저는 죄가 된다고 보여요. 그 이유는 지금 군이나 경찰의 수뇌부들이 구속이 된 게 죄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이 뭐죠? 군과 경력과 물리적으로 뭘 방해했기 때문에 국회 의사결정을 그렇죠. 방해했기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네. 그런데 추경호는 거짓말로 말로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했던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역할을 때문에 어떻게 했냐? 지금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은 당연히 와서 이걸 해제 요구를 해야 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전부 결국 왔다 갔다 마지막에 어디로 왔습니까? 당사로 가기 전에 국회로 다 모였어. 국회 예결장으로 와라게 했어. 와라게 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공시 01분에 이제 전부 모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로. 근데 그 사람 2분 후에 반대로 지시했잖아요. 어디로? 그렇죠. 저 당사로 가라고. 당사로. 국회로 와라고 하도 시원찮을 판국에 국회의원 사람들 당사로 빼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한테도 그 2층에 있지 말고 내려오라 그러죠. 가자 이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봐야 그렇죠. 됩니다. 네. 이거 자체로 저는 결정적으로 좀 봐줘요. 이 행위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계엄의 불법성 인식에 있어서도 본인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홍하고 전화했을 때도 다 비서들이 반대했다. 한덕수도 국민이 반대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계엄의 불법성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왜 당사라고 하고 의총장소로 모여라. 왜 의총장소로 갑니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야죠. 민주당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에서 당연히 해야 그게 될 일이 보편과 상식이죠. 예. 상식이죠. 예. 그걸 안 한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것을 의결해야 될 순간에 당사로 모여야 되겠다. 이것은 윤석열과 조우가 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이죠. 부분들이, 전화 예. 여부를 떠나서 이건 공범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경향신문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특검이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심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분의 진술 증언은 뭐냐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자기가 들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고 요분은 이제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탄 상태에서 그런 발언들을 메모한 뒤에 카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인들에게도 알렸다. 내가 이런 조사받을 상황을 알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증언을 했다고 하던데 물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추경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엄에 가담했다. 이런 증언 알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정황 증거들도 되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저 추경호는 계엄이 선포됐다고 이제 한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실패하면 다 죽는다. 어떻게든 계엄 성공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면 거의 해제 얼마 오래 하지 않을 거야. 네. 그 말 얼마 오래 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어 이 말 아닌가요? 네. 오래 안 가니까. 물론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에 대해서 사실 반박을 하고 있죠. 문제의 발언을 내가 했을 리가 없다. 나는 그 계엄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대 뜻을 밝혀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은 하지만은 그 판단은 뭐 역사의 법정에서 정확하게 그렇죠.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광고 좀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점검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시던 분들은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전화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08만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니까요. 여러분들은 혜택만 챙기시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여러분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인 추천 시에는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신청은 또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 부탁드립니다. 경향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3대 특검 미진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여죄를 밝히기 위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좀 물었는데요. 지금 2,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응답자의 97%가 찬성한다. 3%가 반대한다는 입장 밝혔다는 얘기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의원님하고는 제가 예전에 이제 진짜 출입할 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이번에 그렇죠. 책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런 그 제가 겪었던 분들 이름도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이게 사실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그렇죠. 구구절절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되게 재밌는 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기록을 너무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꼼꼼하게 아니 내가 이거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열받아. 강원에서 수사단장하고 내가 여기 그 보복성 인사로 네. 의정부 하면서 이거 그냥 검사할 필요가 없다. 정말 영혼이 없다 이 조직이. 네. 구술 자서전을 압축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대로 벌어지지 못했던 권성동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국회 와서도 저거 2번이나 부딪혔어요. 실제로 이제 오가다 이렇게요? 그런 부딪 정식으로. 정식으로요? 아하. 그 제가 작년 국회 와가지고 권성대 갑자기 뭔데 나와서 그러더라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은 명분하에 자기가 이렇게 수사를 받았다. 피해를 받았다. 근데 예. 그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문재인의 하수인이 저기 앉아 있다. 나 가만히 앉아 있다고. 아이 선 넘으셨네.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신상 발언했어요. 야. 그 5분 신상 발언했는데 예. 제가 쭉 그 신상 발언 요지가 이렇습니다. 수사검사의 운명이다. 수사를 받은 사람은 수사가 굴복하게 돼 있죠. 요구하게 예. 돼 있죠. 그러나 이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사적 입장에서 한 것은 내가 이해한다. 네. 그런데 이런 공적인 그렇죠. 국회 선당에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나는 내 명예를 걸고 있는데 내가 문재인 지시받아 수사한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 고발.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당시에 무슨 안면검사 현재 검사의 있었잖아요. 폭로에서 예. 수사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한 그리고 거지 뭐 네가 보니까, 네. 네가 무죄가 났어도 상고 아무로 한 번 없었는데 예부인이 구성돼 상고심에서 상고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다. 네. 그리고 똑같은 사건에서 염동연이 실형 났다. 맞아요. 그래서 예. 내가 이걸 딱 처음 전에 5분 신상 발언했는데 유튜브에 돌았어. 25만 30만인데 전부 권성동 욕을 해놓은 거야. 한번 부딪혔어. 한번 부딪혔는데 예.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지 체포 동의안 그렇겠지. 예. 또 올라와가지고 또 이 친구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또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체포 동의를 한데 나는 살아올 것이다. 지난번에도 권력의 하수인이 결과는 권력 하수인이 수사를 해갖고 했는데 내가 무죄가만 살아왔다. 그래서 그냥 광을 아니 의원님한테 되게 긁히신 모양이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났다는 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분남 의원,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국영희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